자, 다음으로 이어서 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를 쓸 때는 간결하게 핵심만 서술해야 됩니다. 자, 관련 출제형 강평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논술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3단 논법이다. 서론, 본론, 결론 지금까지 써왔죠. 그러나 단순한 3단 논법의 전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서, 본론, 결론 쓴다고 해서 좋은 답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3단의 형식 논리가 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접근하는 역삼각형 논리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주변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논점이 좁게 초점이 맞춰지는 이러한 역삼각형의 논리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논의를 시작할 때는 처음엔 이렇게 주변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논점의 핵심으로 포커스가 좁혀지는 형태로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는 당의 문제가 전체적인 틀, 이를테면 관련 이론이나 역사적인 학문의 흐름, 사조, 이러한 관련 분야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밝혀줌으로써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차후에 전개될 논리를 미리 예고하는, 내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짧은 분량 속에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황하게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간결하게 핵심만 적어야겠습니까? 당연히 간결하게 핵심만 적어야겠죠. 따라서 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출제유형 강평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역삼각형 전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전반적인 또는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점차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이 문제가 묻고 있는 논점의 핵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본론에서 서술될 것인지 본론의 내용을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의 역할이면서 서의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논술 공부를 할 때에도 요 구조를 배웠어요. 서는 이렇게 역삼각형, 본론은 사각형을 공부를 했습니다. 본론은 이렇게 로마자 1 서술하고, 로마자 2 서술하고, 로마자 3 서술하고, 로마자 4 이렇게 서술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자, 기왕 말 나온 김에 이 그림 그린 김에 결론까지 이어서 갑니다. 자, 서는 이렇고 본론은 그래요. 그러면 이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될까요? 자, 결론은 다시 반대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자, 이렇게 모아진 초점, 요 초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결에 가서는 다시 관련 문제로 논점을 다시 확대해 주는 거예요. 관련 논점으로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시 답안을 살펴봤었을 때, 자, 우리 맨 처음에 윤리규정 얘기 나왔을 때, 그 기억하시죠? 직업윤리 문제. 그 직업윤리 문제의 마지막 결은 뭐였습니까? 현행 우리나라의 윤리규정의 문제점 또는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것이 관련 논점으로 와줬고요. 자,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다. 내용 서술해 준 다음에, 그런데 이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현행 우리나라의 윤리규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관련되는 문제로 논점을 넓히면서 끝낸 겁니다. 그래야지만 차후에 이것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앞에서 가격다원론 나왔을 때, 자, 가격다원론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뭐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격 개념을 규정하고 각각의 가치 개념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련 문제로 이렇게
논의의 범위를 다시 넓히면서 끝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는 주변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논점의 핵심으로 좁히면서 끝나고 그 좁혀진 논점에 대해서 본론은 자세히 서술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논점은 이거죠. A에 대한 논점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A에 대해서 답안지를 썼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A에 대해서 서술해 왔는데 살펴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A-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요 A-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관련 문제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시 답안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핵심 논점에 대한 답을 밝혀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예시 답안 통해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통계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격이 전통적인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보다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지금 여기에서 통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의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3방법은 사람,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뭘 지금 묻고 있죠? 자, 컴퓨터가 구한 가격이 사람이 구한 가격보다 오히려 정상 가격, 즉 정답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컴퓨터에 의한 가격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컴퓨터에 의한 가격이 사람에 의한 가격보다 부정확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눈치를 챘습니까? 못 챘습니까?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출제자는 앞으로 감정평가 미래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컴퓨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여전히 해야 된다는 겁니까?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출제위원은 컴퓨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출제위원이에요. 컴퓨터가 출제위원 아닙니다. 그죠? 사람인 출제위원인데 이 사람은 감정평가 사란 말입니다. 또는 감정평가 관련 교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따라서 감정평가 사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를 바래요? 아니면 컴퓨터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역시 사람에 의한 평가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따라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는 사람이면 감정평가사의 입장에서 답안지를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컴퓨터가 되고자 한다면 컴퓨터 시험을 보셔서 스스로 컴퓨터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컴퓨터에 의한 가격이 틀릴 수 있는데 왜 틀릴 수 있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왜 사람에 의한 평가가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적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딱 논점 파악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 핵심적인 논점에 대해서 답을 서에서 밝혀줘야겠죠. 자,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규정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 자리에 시장 가치가 옵니다. 자, 시장 가치란 이런 것이다 라고 답안지를 고쳐줘야겠죠. 자, 이러한 가격을 얘기한다. 시장 가치의 개념 적어주고요. 자, 시장 가치란 이런 것인데 다만 부동산의 자연 인문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 내에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의 성립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인위적인 가치 지적이 필요하게 된다. 자,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잘 성립하기 때문에 가치 지적이 필요하지 않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가치 지적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최근 정상 가격을 객관적 과학적이라는 그러한 명목 하에 자, 시도로서 통계적 방식에 의한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시도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핵심. 출제위원님 이 말이 듣고 싶었죠? 이거를 묻고 싶었죠? 라는 핵심이 딱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통계적 방법은 전문가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고유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 나왔죠. 문제가 묻고 있는 핵심 이유. 왜 컴퓨터에 의한 가격이 사람에 의한 가격보다 부정할 수 있는가? 이유
나왔잖아요. 왜? 첫 번째, 전문가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가의 판단이 빠져 있고 두 번째, 부동산의 이러한 고유 특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확할 수가 있다라고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답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본론에서 여기에 대한 1번과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본론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 조금 넓게 얘기했죠. 넓게. 어떻게 넓게 얘기했습니까? 자,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시장 가치는 이런 건데, 자,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인위적인 가치 지적이 필요해. 근데 이 가치 지적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예요. 야,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될 수 있잖아. 라는 비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객관화, 평가의 과학화, 객관화의 시도, 방안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평가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건 아니야. 요거는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유한 이 특성, 일반 재화와는 다른 이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고유 특성을 감정평가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따라서 컴퓨터에 의한 방법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가 했다고 해서 더 정확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부정확할 수가 있어. 주변적인 이게 시작해서 컴퓨터에 의한 가격은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핵심에 접근한 다음에 본론에서 이 1번과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본론에서 서술되겠죠. 근데 마지막 3번 결론에서 관련 문제 다시 이렇게 삼각형으로 관련 문제로 끝나야 할 텐데 미리 예고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내용으로서 결이 와야 될까요? 관련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화 객관화의 시로서 통계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역할을 보조하는 거예요?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인 거죠. 전문가가 이 통계적 방식과 전통적 3방법, 사람이 하는 전통적 3방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둘 중에 뭐가 더 우수해? 이러한 양자택일적 관점이 아니라 어쨌거나 평가는 사람이 해야 돼. 왜?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의 평가는 적어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평가할 때 이 주관 개입을 극복하고 조금 더 평가를 과학화, 객관화하기 위해서 통계적 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사람이. 따라서 통계 방식은 사람에 의한 평가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평가를 보완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문제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약간 느낌이 오시죠? 물론 말은 쉽죠. 왜? 강사가 얘기하니까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문제의 논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논점을 답안지로 현출하는 공부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론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양 방법에 의한 평가를 일단 비교했어요. 통계적 방법은 이렇게 구하고 전통적 3방법은 이렇게 구한다. 각각 이렇게 구하는데 정상 가격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전문가적 판단이 빠져 있기 때문이고 시산 가격 조정 절차가 결여되어 있고 다음에 부동산의 지역성이라는 특성도 반영되지 않고 가격 형성 요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변화할 수 있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는 데이터로서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한 한계점, 다음에 통계적 방식 자체가 통계적으로 이러한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 마무리했습니다. 기타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고, 자, 결 관련 문제.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계적 방식에 의한 가격은 이 전문가에 의한 판단에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과세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능률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 국내에 존재하는 수천만 필지 또는 수백만 건물에 과세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통계적 방식에 의한 가격 산출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가격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통계적 방식에 의한 가격 산출 방법은 이 사람의 평가에 의한 보충적 수단이고 이러한 평가 능률적인 측면에서 이 수백만, 수천만 필지를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평가 능률적인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통계적인 기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통계적 방식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긴 하는데 이럴 땐 그럴 수 있겠는데 그 경우에도 전문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의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만의 독립적인 평가는 안 된다. 전문가에 의한 검증 또는 전문가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제한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는 사람이니까 감정평가사의 입장에서 답안을, 논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본론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은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을 답하는 내용이니까 묻는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모든 면에서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상 누각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출제는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이론을 충실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평가 이론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특이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도가 높고 중요하고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문제로 낸다. 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여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인데 중요도가 낮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인이 주장하는 바를 문제로 선정함으로써 운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다만 이 기본 이론을 다소 응용한 문제는 출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따라서 이 출제형 강평에 의하면 수험생한테는 뭐가 중요하다? 이상한 논점, 격가지 논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이론을 튼튼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 기본 이론을 튼튼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을 다소 응용한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한번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뭘 이제 기본 강의 때 공부를 하냐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합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자, 가격 수준은 일종의 가격의 범위인데 자,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가 수준 또는 지가의 범위를 얘기해요. 아, 평당 얼마에서 얼마 정도 하더라라는 지가의 범위, 지가 수준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특정 부동산의 개별 구체적인 가격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 가격을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 때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따라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 파악하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개별 부동산의 개별적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는 이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할 때 뭔가 독창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죠. 왜? 이 내용은 확립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수험생이 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본인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픽스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기본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신 다음에 요 주어진 기본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잘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문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라서 문제마다 뭐 나의 생각을 쓴다거나 나의 개성을 살리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는 그냥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죠. 논리적인 목차를 구성하라. 자, 시험 답안을 채점하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순한 암기에 의한 정리보다는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제반 문제와의 관련성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중요하다고 본다.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쓴 답안보다는 그 논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 논점과 관련한 주변 관련 문제까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논리성을 지녀야 하므로 논점에 따른 기승전결에 의한 체계적인 전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막 두서없고 정신없이 서술한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에 맞게 체계적인 이야기, 전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용어 구사도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답안지는 암기가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를 하고 쓰는 답안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이해를 답안지로 쓸 때 형식을 잘 갖춰서 기승전결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답안지를 써야 한다는 내용이 출제위원 강평에 담겨 있습니다. 자, 강평을 조금 하나 더 볼게요. 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격시험에서 고득점을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의 지식의 양 또는 지식의 양과 질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지식의 양과 질을 답안지라는 형태로 표현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답안지를 잘 쓰는 방법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시험은 순수한 학문 연구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 채점자인 나도 눈치를 채고 느낌이 오기는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작성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글로써 표현하는 기술력의 부족 때문에 어떤 답안지 작성의 스킬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출제위원 강평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강평에 의하면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의 부족으로 특히 답안지 작성 기술의 부족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더라.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논술에 있어서 형식 논리, 답안지의 목차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얘기를 했다. 이러한 형식 논리는 무엇으로서 결정된다? 목차로서 결정된다. 따라서 목차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목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목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죠. 목차는 전체적인 흐름을 유도하는 틀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못한 목차는 논술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목차가 중요하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게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다. 고백. 출제위원회 진짜 이건 고백이에요. 이 문장은 정말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목차가 중요하긴 해. 왜? 목차가 좋아야지만 좋은 답안을 쓸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는 원칙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수많은 답안지 중 이 답안지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경우에 내가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연세도 있으시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죠? 바쁘시고 그러신 분이 1000부가 넘는 답안지를 채점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따라서 이 수많은 답안지들을 채점하는 경우에 내용의 질적 비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내용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읽어보기도 전에 이 답안지의 내용을 읽어보기도 전에 목차만 봐도 목차를 통해서도 선언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이 말은 뭐죠? 글을 읽어보기 이전에 이미 내용의 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결국 지금 이 강평 무슨 얘기예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목차가 제일 중요하다? 자, 형식적인 원론적인 이유는 목차가 좋아야지만 좋은 답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진짜 진실한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무엇이죠? 목차가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목차만 봐도 좋은 답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목차만 봐도 채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예요. 왜? 어차피 좋은 답안지는 목차가 좋아요. 그죠? 자, 답안지를 잘 썼는데 목차가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좋은 답안지니까 당연히 목차도 좋겠죠. 따라서 목차만 봐도 이 답안이 좋은 답안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 얘기. 물론 완벽한 판단이 이루어지려면 목차를 본 다음에 이제 본론 내용까지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굳이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목차만 봐도 그 답안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이 좋은 게 좋아요? 첫인상이 나빴다가 나중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나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을 좋게 만드는 게 좋아요. 첫인상부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답안지도 그래요. 채점위원이 답안지를 봤을 때 채점을 해야지 딱 폈을 때 첫인상부터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첫 페이지부터 좋은 게 좋은 거고 목차를 딱 봤을 때 목차 괜찮네? 라고 딱 좋은 첫인상부터 주고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목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첫인상을 좌우하고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 답안이 좋은 답안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목차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묻고 있는 논점에 충실하게 그리고 배점, 균형을 갖추어서 목차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좀 더 볼게요. 자, 좋은 내용 쓰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화 제2유형이죠. 자, 내용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형식 논리를 특히 강조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 일단 공부를 많이 해서 답안지에 좋은 내용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내용적 측면이죠. 그런데 자, 어떤 내용을 쓸 때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형식적으로 좀 더 잘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수험 환경의 변화로 이게 뭐죠? 바로 학원의 발달이에요. 학원의 발달, 학원 강의의 발달. 학원이 많아지고 강사가 많아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점차 수험 컨텐츠가 발전하고 좋아졌죠. 자료도 좋아졌죠. 그러한 수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수험생들 간에 지적 수준에 큰 차이가 없대요. 무슨 얘기죠? 수험생들 간에 실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실무 교재는요. 소수가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은 시중에 있는 실무 교재를 다 봅니다. 자, A 실무 강사가 있고 B 실무 강사가 있다. 제가 하나 예언하건대 어차피 이분 강의나 스터디를 따라가든 이분 강의나 스터디를 따라가든 어차피 두 강사가 쓴 책 다 풀어보고 두 강사가 낸 스터디 문제 다 풀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결국 다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결국 다 같은 책, 같은 강의, 같은 컨텐츠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가다 보니까 수험생 간의 실력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지 않아.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수험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서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수험생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점수를 매겨야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는 후자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당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더 답안을 잘 썼냐는 형식적인 측면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을 할 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아는 내용을 잘 쓰는 것,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답안지를 쓰는 노력도 필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비슷하니까 답안지도 비슷해. 그러면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죠. 따라서 내 답안이 다른 사람의 답안과 다르게 조금 더 돋보이게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서 사례를 많이 들기를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시 문제 볼게요. 인근 지역의 에이지 사이클의 단계별 감정평가 시 유의점을 써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수험생 간의 지적인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을 때 최대한 유의점을 풍성하게 많이 다양한 내용을 적어주라는 겁니다.
자, 2번. 자, 유의점 설명하시고 역시 다양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적어달라는 거고요. 자, 경기 변동으로 인한 동향 분석하고 평가 시 유의점 설명하라.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지 논거를 약수로 하시오. 자, 이런 거 설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적어주고 가급적이면 사례를 곁들여서 적어주면 더 좋은 답안이 된다는 겁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토지시장에서 불합리한 거래 사례는 어떠한 보정을 하는가? 자, 그럼 이 보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다양하게 많이 적어주고 그러한 보정의 타당성 여부 역시 최대한 풍성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해주면 좋은 겁니다. 자, 역시 여기 6번도요. 사례 3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사례 3가지는 당연히 적어야 되는데 욕심이 있다면 사례를 1가지 더 적어도 나쁠 건 없겠죠. 그죠? 문제에서 3가지를 쓰라고 했지 3가지까지만 쓰라고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3가지를 쓰고 1가지를 더 써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다양한 사례, 다양한 내용을 적어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도 유사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런 사례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실무, 법규 과목의 지식도 필요하다면 동원을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 시험을 보지만 결국 감정평가 실무, 이론, 법규는 결국 하나의 활동, 감정평가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이다 보니까 니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관련 법, 그러한 보상법들이 감정평가 이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무리 이론 과목이라고 해도 뭐 실무나 법규에서 내가 공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답안지를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예시문제 보시면은 자, 부공법에서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의 기타 요인 보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기타 요인 보정에 대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시오. 자,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쓰래요. 이거 지금 이론 시험인데 관련 법규와 판례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 법규 시험이에요? 이론 시험이에요? 이론 시험인데 그걸 왜 따집니까? 어차피 문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자, 이론 시험이야. 이론 시험이지만 출제위원이 법규와 판례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론 시험에선 이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라고 써야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법규 지식을 마치 이 문제가 법규 시험 문제인 양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니 거 내 거 없는 거고 이 과목 저 과목 구분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묻고 있고 내가 알고 있으면 최대한 다 쓰는 거라서 자, 아무리 이론 시험 내용이라고 이론 시험 문제라고 해도 실무적인 지식 물어보거나 법규적 지식 물어봐도 그냥 다 답을 내가 알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관련 법규 및 판례는 법규 건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면 쓰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게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찍찍 긋는 거 좋지 않아요. 여백 많은 거 좋지 않습니다. 글씨가 점점 쓸 때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좋지 않아요. 자, 강평 보시죠. 글씨는 가능한 알기 쉽게 써야 된다. 명필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명필은 아예 바라지도 않아요. 채점위원이 알아볼 수는 있도록 써야지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사할 때 답안지 채점이 정말 하기 싫었는데 왜냐면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로 읽을 수가 없는 답안지가 있어요. 글씨가 너무 악필이라서 해독이 불가합니다. 거의 이집트 파피루스 문자 같은 그런 답안지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씨라 해도 내가 암호 해독을 해가면서 읽어서 채점을 해줘야 할 텐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솔직히 좀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악필이어서 몇 분을 봐도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는 글씨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그냥 환불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악필은 솔직히 조금 주관식 시험을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글씨가 좋은 분일수록 좀 빨리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단기 합격하신 분들은 좀 글씨가 좋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글씨가 정말 악필이신 분들은 합격하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건 아마도 채점위원이 정말로
해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씨에 대한 어느 정도 연습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땡땡 무슨 글씨체 이런 게 아니라 본인 글씨를 최대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또박또박 쓰는 조금 이제 정사각형 형태로 글씨를 쓰시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일부 학생들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글씨가 자주 있다. 물론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글씨를 쓰려면 어렵긴 하다. 그러기에 사전에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나도 이해는 해. 니네가 짧은 시간에 막 쓰다 보니까 좋은 글씨를 쓰기 어려운 건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겠니?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답안지 작성 연습을 많이 해서 시험장에서 최대한 이 답안 작성을 능숙하게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글씨를 좀 또박또박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글씨는 가급적 좋으면 좋은 거지 나빠서 좋은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저는 그럼 글씨가 악필인데 감정평가사 시험을 공부해도 될까요? 아니 뭐 글씨가 나쁘다고 해서 시험을 아예 안 보는 건 좀 너무 무리하고 또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명필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글씨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글씨가 좋았던 사람은 아니고 저는 뭐 시험에 안 됐을 때 아마 내 글씨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정말 심각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 심지어 글씨 학원도 갔었고요. 글씨에 대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고쳤냐? 못 고쳤어요. 연습을 했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그게 안 나온다니까요. 급하니까.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다 필요 없구나. 그래서 다행히 붙긴 붙었습니다. 글씨는 안 좋았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손목에 염자까지 오면서 쓰긴 썼어요. 그래서 다행히 글씨가 좋을 리는 없겠지만 다행히 합격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글씨는 좋으면 좋아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팅, 소개팅 할 때 외모가 좋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시험은 현실이지 시험은 이상이나 낭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글씨가 좋으면 좋아요. 그럼 글씨가 안 좋으면 시험 보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또박또박 알아볼 수는 있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또 보죠.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원칙적으로는 전혀 채점에 가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성의하고 난삽한 날림체의 글씨는 결코 수험자에게 득이 될 수 없음을 자명하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만사의 근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악필들에겐 굉장히 억울한 소리입니다. 자, 우리 악필들은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어서 무성의하고 난삽한 마음이기 때문에 악필을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손이 내 말을 안 들어. 나도 예쁜 글씨 쓰고 싶은데 내 손이 그렇게 안 써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예쁜 글씨 검색하시면 정말 신기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아트적으로 글씨를 예쁘게 쓰시는 분들 영상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평생 연습해도 절대 그렇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이 이렇게 똑바로 그어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가 특별히 연습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잘 이게 안 되거든요. 선이 똑바로 안 가. 그래서 저는 글씨가 저도 예쁘게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성의하고 난삽한 마음이라서 악필이 나오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악필이 답안지에 담겨 있으니까 채점자가 보기에는 아, 얘 되게 무성의하고 난삽하게 적었네. 되게 정성이 없네. 그냥 막 휘갈겼네 라고 오해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그러한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글씨에 대한 어느 정도 연습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정사각형 글씨체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팅으로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외모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건 사실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태어나기를 뭐 그렇게 막 원빈이나 이렇게 막 누구 막 멋있는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처럼 예쁘고 멋있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남한테 혐오감은 주지 않도록, 그렇죠? 혐오감은 주지 않도록 가급적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고나기를 미남, 미녀이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외모 때문에 불쾌감을 주지는 않도록 깔끔하고 단정하게만 차려입고 나가면 되겠다. 그 정도로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소설문 비제시형이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자, 소설문 제시형은 소설문 1, 2, 3, 4 각각 이거 써라라.
라고 주고 있기 때문에 목차를 그거대로 잡으면 되는데 소설문 비제시형 그냥 이렇게 통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목차를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설문 비제시형 문제는 목차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목차 잡는 연습을 더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또 답안지를 쓰실 때는 극단적으로 쓰지 마시고 안전하게 중용적으로 답안지를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여기 보세요.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뭘 갖는데요? 강한 개별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가격 원칙과 파생적 특징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고정성에 대한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성에 대한 이런 내용을 쓰라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점수가 10점밖에 안 돼요. 단순 약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개를 묻는 건 아닐 거고 한 개를 물 것 같은데 고정성으로 인한 강한 개별성을 갖는데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가격 원칙과 특징을 쓰라고 하는데 고정성에 대한 걸 쓰라는 거야? 개별성에 대한 걸 쓰라는 거야? 헷갈립니다. 그 제가 보기에 해석을 해보면 지금 문헌의 표현상 제 느낌에는 개별성이 결국 주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성에 대한 가격 원칙과 파생적 특징을 쓰는 것이 일단은 뭐 나쁜 해석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답안지는 안전하게 쓰라고 했죠. 혹시 출제자의 의도가 고정성, 너는 왜 고정성은 안 썼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너한테 고정성, 개별성 두 개를 물어봤는데 너는 왜 개별성 하나만 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가 둘 중에 뭘 물어본 건지 아니면 둘 다 물어본 건지 지금도 몰라요. 모르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이럴 땐 그냥 둘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두 가지 목차 하나하나 4점 또는 5점 이거에 이거 두 가지, 목차 두 가지 4에서 5점 이 둘 합치면 10점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에 대한 문제인지 애매모호할 땐 그냥 다 쓰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안 썼다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했다가 그게 안 맞는 경우엔 치명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출제위원이 요것만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요거까지 적었어. 그러면은 난 요것만 물어봤지만 요거까지 적었으니까 이것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최대한 그냥 안전하게 그냥 물어보는 건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양자택일적으로 요건 쓰고 요건 안 써야지 그러시는 거 위험해요. 아시겠죠? 자, 결 쓰는 방법 관련 문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강평 보시면요. 국내 또는 일본의 감정평가 이론 교재에 있는 실력 있는 똑같은 내용을 암기해서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는 새로운 이론이나 대립되는 이론을 수험생 나름대로 소화해서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비결이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다 쓰는 뻔한 내용을 쓰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다가 너 뭔가 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이론이나 또는 외국의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만약에 네가 쓸 수 있다면 넌 그건 플러스 알파야. 너는 그것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문형의 답안지를 놓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비슷한 답안지, 천편일률적인 비슷한 답안지를 놓고서 다 똑같다. 뭐가 더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참 판단이 어렵다라고 할 때 좀 더 폭넓게 공부한 수험생의 개성 있는 답안지에 눈길이 간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폭넓게 공부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남들이 쓰지 못한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외국의 규정 내용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준다면 이 수험생은 좀 더 폭넓게 공부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화 제1유형인 겁니다. 차별화 1유형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자, 최대한 다양한 논문 자료와 또 여러 강사님들이 주시는 프린트물 관련 논문 자료 이런 것들 통해서 가볍게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소개할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은 본문이 묻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본문은 묻고 있는 내용만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쓸 자리가 없어. 그러면 어디다가 적어야 될까요? 바로 결이에요. 결. 자, 본론은 문제가 묻는 것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이나 외국의 관련 규정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러한 관련 내용은 마지막 결 부분에서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새로운 이론도 있고 또는 이러한 외국의 규정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는 우리도 이렇게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련 문제로서 새로운 이론이나 외국 규정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자 보통 우리나라의 업계 현실, 비판, 제도상 미비점, 앞으로의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결해서 언급해주고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 기타 내용으로서 성의 있는 답안 작성 노력이 필요하다. 자 강평 보시면요. 답안지 전체 틀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는 균형 유지와 정확한 띄어쓰기, 맞춤법에 입각한 문장을 쓴다면 고득점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이거예요. 꽉 찬 느낌을 줄 수 있는 답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요. 자, 목차 간에 줄 띄어쓰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깊게 들여쓰지 마세요. 그러면 답안지의 이쪽 왼쪽 목차 올 때까지 이 왼쪽 여백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또 글씨와 글씨 간의 자간이 너무 넓거나 너무 띄엄띄엄 쓰는 경우에는 한 줄에 글씨를 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답안지를 채우시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답안지의 페이지는 채웠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한 그 스티로폼 같은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0칼로리 답안지라고 옛날에 이름 붙였었어요. 수험생일 때 0칼로리 답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그 묵 있죠? 묵. 음식 중에서 도토리 묵 같은 거. 이게 묵을 보시면은 부피가 굉장히 크죠? 부피가 큽니다. 근데 이 묵이 부피가 큰데 칼로리는요?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그 오뎅탕 먹을 때 먹는 그 청포묵이라고 있는데 그건 투명한 거의 반투명의 투명한 그 묵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피가 크지만 칼로리가 없습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쓰면요. 부피는 채웠어. 페이지는 채웠으니까. 근데 칼로리는요. 거의 없어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부피만 크지 막 글씨 막 띄어쓰고 빈칸 막 띄어쓰고 막 늘려 써갖고 분량은 늘렸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부실한 답안지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0칼로리 답안지라고 해요. 아, 덩치, 부피만 있지 사실 칼로리가 없는 답안지다. 그런 답안지, 좋은 답안지 아닙니다. 자, 논하시오 문제에서는 자기 주장, 자신의 생각을 좀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 출제 유형 강평 보시죠. 자, 대체로 무난한 글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출제 유형 강평은 이제 어떤 그 당시에 그 해 수석 합격 답안지에 대한 강평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 좋은 답안지라서 20% 안에는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일단 강평 답안지가 있다고 치고 아쉬운 것은 뭐가 좀 아쉽냐면 너무 수험식의 답안이 되어 버려서 교과서를 요약 정리한 듯한 인상이 들며 무슨 얘기 곧 암기한 것만 한 바닥 적어놨다 이 얘기예요. 너무 암기한 내용만 적어놨다 이 얘기예요. 자기의 논점이 없다. 너는 너의 생각이 없네. 이 문제에 대한 너만의 고유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문제에 접근하는 논리의 전개가 조금 미약하대.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논술은 큰 제목이든 작은 제목이든 제목에 맞게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니까 목차가 중요하다 그 얘기이고 답안을 의도적으로 작성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얘기야? 원래 네가 어떤 A라는 논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받아봄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험에 붙으려고 이 문제를 풀려고 이제 와서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아무리 억지로 나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해도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너도 한번 해봐. 시험장에서 너도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아 이거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점이 있겠나는 너의 목소리 너의 생각을 한번 답안지에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 얘기예요. 너도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감정평가 기본 이론을 알잖아. 그러한 기본 이론을 알면 그 정도의 의견 너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평상시에 생각이 없다가도 시험장에서 처음 만난 논점이라고 해도 너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논점을 봤을 때 뭔가 너도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겠어? 그러한 생각을 답안지에 좀 적어 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답안지에 쓰고 안 쓰고가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야 라는 거죠. 무슨 얘기야? 자, 너무 단순하게 암기한 내용만 쓴 답안지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나만의 독창적인 또는 고유한 생각을 적어보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생각이 담긴 답안지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팩트를 쓰라는 설명하라 문제에서는 내 생각을 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각을 쓴다고 하는 것은 논하시오 문제에서 나의 생각을 쓸 여지가 있는 문제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논하시오 문제에서는 자기 주장을 또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그 생각을 잘 전개하면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출제위원 강평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출제위원 강평과 예시답안을 통해서 출제위원들이 이런 답안지를 좋은 답안지라고 한다라고 살펴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의 예시답안을 통해서 미리 맛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예시답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당연히 더 좋은 답안지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부족한 답안지가 완벽한 답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더 발전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강사의 경험담으로서 제가 수년 동안 수천 부의 답안지를 채점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도 감정평가사 시험을 붙은 지가 사실은 뭐 몇 년 전인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대충 한 지금 시점으로 2010년도 기준에서 10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9년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어느새 19기니까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꽤 지났고, 와, 내가 수험생일 때가 벌써 뭐 10몇 년 전 과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저의 그 강사로서의 경험담도, 또 강의도 몇 년 했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스터디를 진행할 때 수백 명 답안지를 매주 채점을 하고 그렇게 매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자, 몇 가지 채점을 할 때 어렵게 하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답안지가 대부분이에요. 글씨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피는 거의 없어. 근데 정말 특이하게 여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은 조금 더 적은데, 글씨가 예쁘고 좋은데 그 예쁜 글씨를 빨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2차 주관식 시험을 보기에 선천적인 능력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부럽고, 또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공부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대부분 2년차 때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시고 글씨 잘 쓰시고 또 글씨 빨리 쓰시는 분들 거의 뭐 삼위일체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2년차에 합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절대 다수의 한 80% 정도의 수험생들은 보통 글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글씨가 안 좋다 보니까 글씨를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죠. 자, 근데 글씨도 글씨인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상한 답안 내용을 보면은 그 판단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이론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이론을 담백하게 적어주면 좋은데, 여기 이 이론을 자신의 생각과 결합해서 뭐 독창적인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답안지에는 팩트가 있고 오피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객관적인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는 건데, 자, 이 지식과 생각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 둘이 섞여서 독창적인 지식이 태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그 학문의 범위 안에서 또는 이 체계 안에서 정립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결합해서 독창적인 내용을 새롭게 창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을 써봐라라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논점이 있었을 때 이 논점에 대한 너의 의견을 적어봐라는 것과
너의 의견을 갖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봐는 다른 얘기예요. 지식은 지식인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게 지식인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 지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끔씩 자신의 생각으로서 독창적인 지식을 창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판단이 불가능해요. 판단이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될지, 어떻게 이분한테 조언을 드려야 할지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러한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냐, 안 좋은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이상한, 저는 이걸 이상한 답안 내용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뭐 자신의 생각을 막 적어놓은 답안, 막 독창적인 내용을 막 적어놓은 답안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장수생입니다. 거의 장수생이거나 장수생이 되실 분들이에요. 어떤 답안지를 보면 저는 그 답안지를 봤을 때 절대로 안 될 분들을 알 수 있어요. 답안지를 보면 2년 차 정도에 빨리 붙으실 분과 이 분은 뭐 6년, 7년, 8년 해도 안 될 거다라는 분을 딱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답안지를 많이 보다 보면 딱 그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답안지를 봤을 때 이 답안지는 정말 이상하게 쓴다. 정말 난잡하게 쓴다. 또는 난해하게 쓴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답안지를 쓰시는 분은 사실 이 주관식 시험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저를 싫어하게 되냐면 제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채점하거나 비판해버리면 당연히 인간인지라 기분이 안 좋아요. 점수도 정말 형편없이 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단연차이기 때문에 내가 6년 차인데 이딴 점수를 스터디에서 하위권을 막 거의 꼴등을 얘 미쳤나? 야, 나 6년 차야. 나 8년 차야. 내가 애들 가외를 해. 내가 애들 뭐 2년 차 뭐 가외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딴 점수를, 죄송한데 답안지가 쓰레기예요. 답안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답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답안지는 멋지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아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답안지는 출제자가 물어본 논점에 대한 답을 담백하고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는 곳이지, 나의 뭔가 독창적인 너희들 이런 건 모르지? 내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라는 나의 어떤 새로운 독창적인 이론을 내가 만들게 되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내가 공부하는 거지, 내가 배우는 거지, 독창적인 이론을 만드는 게 수험생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상한 답안 내용 쓰지 마시라. 그런데 이러한 답안지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뭐 신도 아닌데 사람한테 이건 너무 답안지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게 굉장히 심적 부담을 주더라고요. 왜? 스터디 점수가 안 좋으면 수험생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2년차 합격 여학생 분은 제 채점을 바꾸서, 초창기 얘기입니다. 베개가 흠뻑 젖도록 펑펑 울면서 잠든 적이 몇 번 있었대요. 저한테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점점 답안지가 좋아졌고, 나중에는 이제 스터디 3, 4기에 가서는 상위권 답안지에 랭크가 됐고 정말로 2년 차에 단기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도 학원에 가셔서 스터디 팀장의 채점을 받았을 때 점수가 안 좋고 등수가 낮으면 굉장히 기분이 우울할 건데, 그거는 스터디 팀장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고쳐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채점을 후하게 주는 편이 아니었어요. 이 점수를 이게 학원마다, 강사마다 그 약간 분위기라든가 특징이 있는데, 저는 점수를 굉장히 박하게 주는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꽈락을 그냥 줘버렸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사실이에요. 저는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줬지만 그 점수가 실제 점수랑 굉장히 근접합니다. 그래서 제 스터디 점수의 상위권이 단기 합격 많이 했고요. 하위권들은 못 붙어요. 그래서 실제 점수에 근접하게 줬기 때문에 사실적이었지만 수험생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채점은 아니었어요. 왜? 너무 점수를
현실적으로 낮게 주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눈물과 우울증을 선물했던 그런 과거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답안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제가 답안지를 몇 천부 채점하다 보니까 어떤 답안지가 좋냐면 그냥 깔끔하게 묻는 내용을 충실하게 잘 쓴 답안지가 좋습니다. 묻는 거를 충실하게 잘 쓴 답안지가 좋지 묻지도 않은 거를 막 쓴다거나 또는 묻는 거에서 살짝 비껴간 나는 A를 물어봤는데 A 대시를 답하는 그렇게 살짝 논점에 어긋난 그런 답안 좋지 않아요. 문제가 묻고 있는 바를 충실하고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논점의 핵심을 충실하게 깔끔하게 서술하는 답안지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답안지를 보면요. 그 수험생의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저는 답안지를 보면 수험생의 성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글씨체를 보면 남자 글씨체, 여자 글씨체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나이는요. 글씨체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물론 글씨체도 조금 알려주긴 하지만 그 문장을 읽어보면 좀 예스러운 말투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조금 연세가 있으신 편이에요. 직장인들이나 조금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연세가 좀 높은 사람들일수록 문장이 복잡해지고 난해해져요. 이 문장이 깔끔한 게 아니라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표현을 써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다년차이신 분들이 좀 합격률이 낮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답안지 작성법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고루합니다. 문장이 고루하고 조금 현학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너무 답안지를 어렵게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답안지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는 나의 지식을 뽐내거나 나의 지식을 아는 채 하는 종이가 아니에요. 답안지는 나의 지식을 아는 채 하는 답안지가 아니라 출제자가 물어보는 논점을 깔끔하고 충실하게 답하는 거지 그 논점을 막 어떻게 베베 꼬아서 막 어렵게 표현하고 봐봐 나의 지식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멋이 없고 뭔가 대단하게 뭔가 그럴싸하게 어렵게 멋있게 복잡하게 표현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안지는 지식을 아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묻는 바를 깔끔하고 충실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기초 학력 등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통해서 굉장히 그 수험생에 대한 많은 걸 어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초 학력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같은 거를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 뭐냐면 역할. 많은 분들이 역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역할.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역할 아니에요. 뭐죠? 역할입니다. 역할. 이런 거 틀리면 기초 학력이 좀 의심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맞춤법도 맞춰서 쓰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은 수험생의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답안지를 좋게 고쳐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 결국 답안지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답안지를 고쳐 나가실 때에는 강사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답안지를 고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출제위원 강평에서도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도 강사로서 수천 부의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니까 이런 답안지가 좋더라라는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답안지가 좋아라는 본인만의 아집을 부리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과목이라 해도 실무, 이론, 법규 그 어떤 과목이라고 해도 강사가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리면
그러면 그 조언대로 고쳐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아닌데 제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자기 아집을 부리면 그러면 그냥 본인 갈 길 가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멀리 마중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합격하실 분들 케어하는 게 더 급하거든요. 바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골프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골프.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저 골프 안 쳐봤습니다. 골프 칠 줄 몰라요. 그냥 예시만 드리는 거예요. 자, 골프 치는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골프 코치가 옆에서 조금 더 다리를 벌리시고 조금 더 허리를 피시고 이거 좀 더 이렇게 하세요라고 골프 코치가 알려주면은 그대로 고쳐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제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칠게요. 저는 이렇게 쳐야 더 잘 쳐져요. 라고 해야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가 옳겠어요? 골프 스코어를 올리려면 당연히 전문가인 코치의 말대로 자신의 자세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강사나 뭐 팀장이나 이러한 분들의 조언이 있으면 그 조언대로 고쳐 나가시는 것이 좋다. 특히 이론은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보다 답안지 작성법 자체에서 오히려 내용보다도 답안지 작성, 어떤 형식 논리 측면에서 수험생 간의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과목보다 특히 이론 과목은 답안지 작성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답안을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합격하는 답안지의 조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고 답안지를 쓰실 때 나도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연습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해 나가셔야지만 나의 답안지가 점차 그러한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서 쓰는 법, 본론 쓰는 법, 목차 잡는 법, 결 쓰는 법 그런 것들 처음에 어렵더라도 자꾸 반복하시면서 본인의 답안 스타일로 만들어 가신다면 단기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답안 작성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